사람의 인성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 어부가요, 1년 하고 2개월 만에 14개월 만에 이 적도 근처를 표류하다가 구조됐는데요. 근데 이 어부는 바다 거북과 새와 자기 소변, 물고기 등을 잡아먹고 연명했다 이랬는데, 이 어부가 자기가 구조된 뒤에 한마디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438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어부는 또 다른 동료 한 명과 같이 조그만한 보트에서 표류를 했는데, 동료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죽기 전에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내 인육은 먹지 마라, 그리고 부모한테 잘 이야기해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부는 실제로 그 동료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은 동료한테 말을 거는 듯 환각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동료를 바다 밖으로 던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죽게 된 계기는 동료가 하고 같이 새를 먹었는데 그 새 안에 맹독성 뱀이 있더라, 그래서 독에 감염이 돼서 죽었다, 이래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표류한 기간의 이름을 딴 438일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얻은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니까 그 죽은 동료의 가족들이 저 사람이 우리 자식을 먹고 인육을 먹고 살아났으니까 이 책 출간에서 얻는 수익을 50%를 달라 이러면서 요구를 했는데요. 어쨌든 동료 가족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실화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영화에 그 원전 소설에 보면 그 소설이 배경하고도 관계 있는데, 모비딕, 미국 에식스호라는 이 포경 고래 잡는 배가 처음에 미국 뉴욕 근처 항구를 출발해서 대서양에서 저 남미 칠레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시 태평양으로 나옵니다. 태평양으로 나와서 고래떼를 찾아가다가 결국 고래떼를 만났지만은 고래에 들이받치는 사고가 나서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바다에 표류하다가 그 과정에서 죽은 동료의 시체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비를 뽑아서 실제 동료가 총으로 죽으면 그 동료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실화를 다룬 그런 소설이고 영화도 됐는데요. 자,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이 문제는요, 영원히 영화나 소설이나 또 현실에 있어서 인간의 인성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 가게 되면, 표류를 하게 되면 이 물을 못 먹으니까 이 바닷물을 먹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증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에식소의 선원들도 바닷물에 잠긴 금빵을 말려서 먹다가 금빵 속에 들어있는 소금기 때문에 더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조가 될 때는 전부 반쯤 미쳐가지고 사람의 인육 안에 들어있는 골수에 그 수분을 빨아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사람이요, 정말 멀쩡할 때는 사람 구실을 하는데 사람이 진짜 상황이 바뀌거든. 그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동물하고 비슷해집니다. 이럴 때 인간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사람으로서 관건일 건데요. 엘살바도르 어부가 과연 동료를 먹었을까? 아예 작정을 하고 잡아먹었을까? 아니면 동료가 죽으니까 그 동료의 인육을 먹었을까? 안 그러면 동료를 먹지 않고 그냥 버텨서 살아났을까? 그 사실은 신만이 알고 본인만이 아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소송까지도 비화되니까요. 정말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실제 책을 팔아서 돈을 별로 벌지도 못했답니다. 책이 1,500원밖에 안 팔렸답니다. 저출산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몽골은요, 아기 울음을 전국에 생중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애를 8명 놓으면 국가에서 영웅 엄마라고 이렇게 훈장을 준답니다. 몽골은 아시다시피 국가 면적은 굉장히 넓고 인구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몽골의 이 면적은 한반도의 16배인데요. 인구는 28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인구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수만 명 있죠. 몽골 분들이요. 이러다 보니까 애를 늘리는 게 국가의 과제라 가지고요. 그래서 애 한 명당 18세까지 몽골같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월 12,000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대선 때마다 인구 개발이 슬로건입니다. 저 주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임산부나 그 다음에 3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엄마는 공금을 이용한다든지 이러지 않은 이상은 해고가 되지 않는답니다. 직장 다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몽골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5년 뒤에 한국 풍경에는 사진이 하나 쭉 있죠.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 이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그 사진이, 그림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지금 15년째 저출산에 눌려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1.3 출산율이, 즉 초저출산이라 하죠. 엄격히 말하면요. 그리고 2017년부터,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이 유소년 인구, 즉 14세 이하 인구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노인들이 있고 일하는 생산 인구는 없고 애들 인구도 적으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 절벽이 이어지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사회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사립대 118개가 문을 닫는다. 이대로 가면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을 인구를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정작 정치권은 인구 감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표만, 인구가 다 표로 보이죠. 뭐 표 줄어드는 건 관계없다. 내 표만 많아지면 된다. 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요. 이 주택가에 보면 뭐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 이 주택가에는 단독주택 앞에 새놓은 빈집 합니다. 이렇게 걸어놓은 집이 4집 중에 한 집이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그냥 버스를 타면 승객부터 버스 기사까지 전부 노인들이에요. 이렇게 이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런 일본에서 동경 근처에 있는 뉴타운 도시, 즉 분당이나 일산처럼 만드는 도시는 한때는 사람들로 넘치는 배드타운이었다가, 즉 동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넘치는, 이제는 인구가 20-30%씩 줄었답니다. 빈집이 곳곳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현 이런 고령화 사회, 빈집이 넘치는 사회의 모습은 한국의 10년 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노인들이 차도 없고 몸이 약해서 걷기도 힘들고 대중교통도 잘 없는 이런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쇼핑을 하러 가려니까 쇼핑을 못 해가지고 쇼핑 난민이 발생해서 지자체에서 노인집을 돌면서 주문을 받고 돈을 받아가 물건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부분도 있고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차에 주변에 주유소가 다 사람이 없으니까 망해가지고 기름 넣으러 40km, 50km 가는 동네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곳곳에 새로 늘어나는 것은 노인 요양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마네 현의 하마다시는 2005년에 인근 4개 시군을 갖다가 통합 흡수했는데도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점점 더 줄어드니까 4개가 한 개 지자체가 됐는데 재소자 2,000명이 교도소를 지역에 유치했답니다. 60대 1의 경쟁을 두고 교도소도 서로 갖고 갈래요. 왜 교도소가 오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매년 오는 사람도 있고 교도소 직원들도 있고
보통 한국 같은 데 어떻습니까? 교도소 동료는 전부 플래카드 걸어 제끼고 집값 떨어진다 어쩐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요. 주민 누구도 이 형무소 이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소자, 교도관, 가족, 직원 등 1,500명의 인구가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요. 일본은 지금 1억을 지키겠다고 야단이고 몽골은 300만 명을 넘기겠다고 야단인데 한국은 5천만 명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 자, 젊은 사람들은 뭐 13만 5천 가구에 임대주택을 하면 뭐하냐. 직장도 없는데 뭘 먹고 살아라고 애 놓냐. 뭐 결혼할 능력도 안 된다 하고 비꼬고 헬조선이라고 조소합니다. 솔직히 정부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정권은 5년마다 바뀌고 공무원들은 뭐 1, 2년마다 그 자리에서 바뀌니까 누구도 이런 문제를 진득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10년 대계, 10년 앞을 내다보고 100년 대계는 옛날 말이고요. 10년 앞을 내다보고 고민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정치인이고 고위공무원이고요.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기 전에 지금 손을 써야 됩니다. 참고로 20년 후인 2035년에는 한국에서 독거 노인이 전체 노인의 4.3명 중에 1명꼴인 343만 명으로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구의 6.6%가 독거 노인이 되는 국가,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 두고 계실 건데요. 자녀들 중에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할 겁니다. 저는 젊은 애들이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부분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아르바이트를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노동의 대가만큼 최저임금에 가까운 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돈을 받더라도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고 그러는 과정에서 노동의 소중함을 알고 돈의 가치를 새로 느끼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 그거는 돈을 넘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알선 회사가 알바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조사 제목이 감정노동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감정노동에 의한 산재를 범위를 높게 인정한다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요. 사실 노동을 해서 몸을 쓰는 게 힘든 것보다 노동을 하면서 남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받을 때 또는 정말로 하기 싫은 웃음을 지으면서 불친절한 다수들을 상대해가면서 마음으로 삭힐 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감정노동자가 백화점의 점원 또 백화점에 뭐 엘리베이터 걸 이런 거 있는데 요즘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걸도 없습니다. 요즘 누가 감정노동자냐? 한마디로 식당에서 일하는 수많은 분들,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 요즘 한마디로 저임금, 저생산성 서비스 직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 70대 아파트 경비원께서 많지 않은 50대 주민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술 먹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말리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자, 이분은요, 뺨을 맞고도 폭행죄로 상대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 처벌하면요, 아파트 경비원을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마디로 처벌시키고는 아마 경비원으로 어디도 취직 못할 거예요. 이분은 아파트 경비원이 아니면 다른 직종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같은 사람한테 뺨을 맞고 내가 참고 말지 돼버린 겁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처벌을 요구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서 기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어떤 감정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어떨 때 가장 괴롭냐 하니까 알바생이라고 함부로 대할 때가 정말 인격 모독을 느낀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등은 내 잘못도 아닌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할 때요. 그 다음에 3등은 나의 노력 수고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몸 상태나 이런 걸 가고 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친절만 강요할 때, 이럴 때랍니다. 자, 앞으로 감정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질 좋은 제조업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그야말로 정말 최저임금 수준의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직종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피해들을 보호하는 이런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쌓이면 나중에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